아침 공기는 여느 때처럼 차분하게 내려앉아 있었다. 얇은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희미한 햇빛은 방 안을 천천히 밝혀주고 있었고,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는 변함없이 느린 초침을 움직이며 하루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남자는 천천히 눈을 떴다. 잠에서 깬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그의 얼굴에는 이미 하루치의 피로가 내려앉아 있는 듯했다. 그는 항상 그랬다. 아들이 떠난 그날 이후 잠이란 더 이상 몸을 쉬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기억을 다시 들여다보게 만드는 긴 터널 같은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는 이불을 걷어내고 천천히 일어났다. 오래된 관절이 끼익거리며 항의하는 소리가 났고 그는 괜히 옆구리를 한번 쓸어내렸다. 나도 나이를 먹었지.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 집에서 혼자 버텨야 했던 지난 5년이 그의 나이를 더 빨리, 더 깊게 늘려놓은 건 분명했다. 그는 침대에서 내려와 조심스럽게 슬리퍼를 신고 첫 번째 복도로 향했다. 복도 끝, 오른쪽에 있는 문 앞에서 그는 늘 그렇듯 발걸음을 멈추었다. 손이 천천히 문고리 쪽으로 움직였지만 잡기 직전에 또 멈춰버렸다. 이 방은 아들의 방이었다. 사진, 옷, 책, 메모, 젊은 날의 냄새까지 모든 게 그대로 멈춰 있는 공간이었다. 오늘도 미안하다. 아직은 못 들어가겠다. 그의 속삭임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고 조용히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그는 일부러 시선을 돌리며 주방 쪽으로 걸어갔다. 전기포트를 켜고 컵을 준비하는 그의 동작은 기계적이었다. 매일 반복해서 몸에 새겨진 루틴, 아무 생각 없이 손이 움직이는 루틴. 포트가 끓는 소리 동안 그의 눈은 멍하니 창밖을 향했다. 고요한 골목, 어둡게 남은 가로등, 옆집 베란다에 걸린 낡은 화분 어느 것도 특별한 것이 없었지만 그는 이 풍경에 묘한 외로움을 느꼈다. 커피가 준비되자 그는 식탁에 앉아 조용히 한 모금 마셨다. 커피의 쓴맛이 혀에 닿았지만 그는 그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시선은 식탁 맞은편 벽에 걸린 액자 하나로 향했다. 아들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셔츠 단추를 하나 풀고 장난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그 모습. 그는 그 사진을 몇만 번 바라봤지만 여전히 볼 때마다 가슴이 저릿해졌다. 내가 떠난 지 벌써 5년이구나. 그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여러 겹의 감정이 얽혀 있었다. 서러움, 그리움, 분노, 자책,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 장례식이 끝난 뒤 며느리와 손주는 소리 없이 사라졌다. 아무런 말도 설명도 없이. 며느리의 마지막 모습은 눈물범벅으로 흐트러진 얼굴뿐이었고 아이는 겁에 질려 그녀 품에서 계속 울고 있었다. 그 뒤로 연락이 끊겼다. 동네 사람들은 온갖 추측을 늘어놓았다. 도망간 거지 뭐. 자기 살 길만 찾은 거야. 책임지기 싫어서 사라진 걸 거야. 그 말들에 그는 상처를 받았지만 누군가 앞에서 반박할 용기도 없었다. 왜냐하면 그 자신도 며느리가 왜 떠났는지 알지 못했고 그 이유를 묻고 싶어도 연락조차 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마음속에서 원망과 연민이 동시에 생겨났고 시간이 지나며 이 두 감정은 하나로 뭉쳐 더 깊은 혼란을 만들었다. 그는 식탁 위에 놓인 작은 상자를 바라봤다. 색이 바래고 모서리는 달아 있었지만 한 번도 치우지 못한 상자. 그 상자를 천천히 열자 아이가 한 번 놀다 두고 간 작은 자동차 2개와 곰 인형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한참을 그대로 바라보다가 인형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너라도 다시 보고 싶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상자를 덮으며 그는
오랜만에 심장이 크게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이 집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 냉장고의 미세한 웅웅거림, 시계의 초침, 바람이 창문 틈을 스치는 소리,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외로움의 합창처럼 들렸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잊힌다고 말했지만 5년 동안 그는 하루도 아들을 잊은 적이 없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이 사라진 자리는 더 크게 느껴졌고 그 빈자리는 점점 지울 수 없는 그림자처럼 마음속에 드리워졌다. 그는 창가에 서서 커튼을 가볍게 젖히며 밖을 바라봤다. 햇빛은 여전히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한 줌의 온기도 닿지 않는 듯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슴 한구석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작은 희망이 남아 있었다. 언젠가 며느리와 손주가 돌아와 초인종을 눌러주리라는 아주 작은 가능성. 그 가능성만으로 그는 5년을 버텨왔다. 그리고 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는 몰랐다. 그 희망이 바로 오늘 조용한 오후에 갑작스럽게 현실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오후 공기가 유난히 무거웠다.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바람은 골목 사이를 지나며 서늘한 냄새를 남겼다. 장을 보고 돌아오던 남자는 묵직한 비닐봉지를 한 손에 든 채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골목길 바닥에 떨어진 낙엽은 습기를 머금어 축축했고 희미한 저녁 냄새가 퍼지고 있었다. 그는 장바구니 속 배추 한 포기와 두부 한 모를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오늘은 김치찌개나 끓일까? 그는 중얼거리며 슬리퍼 끌리는 소리를 내며 집 쪽으로 향했다. 하지만 골목 끝에 있는 자신의 집이 시야에 들어오자 그는 무언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마치 누군가 서 있는 듯한 조용하지만 낯선 기운이었다. 그는 걸음을 더 느리게 했고 심장이 미묘하게 싸하게 떨렸다. 뭐지? 현관 앞에 놓인 물건들이 눈에 들어왔다. 낡은 캐리어 하나, 그리고 작은 가방 하나. 평소에는 절대 볼 수 없는 물건들이었다. 그리고 그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남자는 숨을 들이켰다. 순간 시간 전체가 멈춘 것처럼 주위 소리가 모두 사라졌다.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늦가을 바람에 머리카락이 흐트러졌고 얼굴은 잔뜩 수척해 있었으며 눈가는 붉고 피곤함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몇 년을 울고 견디며 살아온 사람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그녀는 며느리였다. 그는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떨어뜨릴 뻔했다. 손끝이 떨리고 다리가 풀릴 듯한 느낌이 들었다. 아버님,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한마디는 그의 마음속 어딘가 오래된 문을 강하게 두드리는 소리처럼 느껴졌다. 그가 마지막으로 들었던 그녀의 목소리는 장례식장에서 아들의 관 앞에서 흐느끼던 그 울음뿐이었다. 그 후로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소식조차 닿지 않았다. 그 공백이 무려 5년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그의 눈길은 자연스럽게 그녀 뒤쪽으로 향했다. 거기에는 소년 하나가 서 있었다. 아들이 떠났을 때 겨우 4살이던 아이. 품에 매달려 울기만 했던 작은 아이. 하지만 지금 눈앞의 소년은 훌쩍 커 있었다. 어린이집에 다니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초등학생이 되어 손과 얼굴이 더 길어졌으며 눈빛도 또렷해져 있었다. 그 아이는 조심스레 남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두려움, 경계심, 그리고 어쩌면 아주 작은 호기심이 섞인 표정이었다. 남자는 무언가 심장 깊은 곳을 누군가 세게 치고 지나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왜냐하면 그 소년의 얼굴에는 분명 아들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눈꼬리의 모양, 웃음이 날 듯 말 듯한 인매는 아들이 어릴 때
장난을 치며 짓던 표정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그는 숨이 턱 막혀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했다. 너 어떻게 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며느리의 눈가가 떨렸다. 죄송해요, 아버님 너무 늦게 왔죠. 그녀의 목소리는 오래 묵은 죄책감으로 갈라져 있었다. 단 한 문장만으로도 그녀가 얼마나 무너져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날을 후회 속에서 살았는지 느껴졌다. 남자는 갑작스러운 감정의 폭발을 느꼈다. 분노, 그리움, 허탈함, 혼란, 그리고 반가움. 이 감정들이 한꺼번에 뒤섞여 가슴을 치는 바람에 그는 심장이 제대로 뛰고 있는지조차 헷갈릴 정도였다. 너 지금 왜?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목이 메어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며느리는 손등으로 눈을 훔쳤다. 정말 죄송해요. 설명해야 할 게 많아요. 다 제 잘못이에요. 그 순간 소년이 남자를 향해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의 작은 발소리가 현관 앞 돌바닥에서 톡, 톡 울렸다. 소년은 며칠 동안 굶은 듯 말라 보이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풍족하게 자란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평범한 옷차림이었지만 그 눈빛에 느껴지는 외로움은 남자의 마음을 그대로 찔렀다. 남자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들어와라. 그 말은 단순한 초대가 아니었다. 5년 동안 닫혀있던 자신의 가슴을 열어주는 말이었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리고 며느리와 손주는 조심스럽게 그 집 안으로 들어왔다. 집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흔들렸다. 5년 동안 너무나 조용했던 집에 다시 사람의 기운이 스며드는 느낌이었다. 남자는 며느리 뒤에서 들어오는 소년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너희가 오늘 왜 온 건데? 그 질문이 마음속에서 자꾸만 맴돌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건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파도였다. 그저 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5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아주 조금, 정말 아주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다. 집 안으로 들어온 세 사람은 잠시 어색한 침묵 속에 서 있었다. 남자는 먼저 현관불을 켜고 신발장을 열어주며 말했다. 신발 거기 아무데나 놓고 들어와라.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고 굳어 있었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 아이의 신발부터 먼저 벗겨주었다. 작은 운동화 끈을 풀어주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게 보였다. 아이는 그 손을 한번 올려다보더니 낯선 공간에 대한 긴장 때문인지 조용히 입술을 꾹 다물었다. 거실로 들어서자 5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낡은 소파, 낮은 탁자, TV장 위에 놓인 오래된 리모컨, 그리고 그 옆에 세워진 액자 하나. 액자 속에서는 여전히 아들이 웃고 있었다. 양복 차림에 한 손을 허리에 올리고 장난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사진이었다. 며느리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마치 무언가에 가슴을 세게 얻어맞은 듯 숨을 고르기 어려워졌다. 눈이 사진에 고정된 채로 그녀의 어깨가 아주 조금 떨리기 시작했다. 앉아라. 남자가 낮게 말했다. 그는 주방 쪽으로 몸을 돌려 전기포트를 다시 켰다. 차를 준비하는 동안 거실에는 TV도 음악도 아무런 소리도 없었다. 오직 시계 초침이 짹짹 소리를 내며 공기를 잘게 쪼개고 있는 것 같았다. 아이는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걸터 앉아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이 집이 낯설어서인지 아니면 본능적으로 여기가 원래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였음을 어렴풋이 느끼는 것인지 그의 표정에는 묘한 긴장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잠시 후 남자는 머그컵 3개를 들고
거실로 돌아왔다. 한 잔은 며느리 앞에, 한 잔은 아이 앞에, 그리고 마지막 컵은 자신 앞에 내려놓았다. 뜨거우니 식혀서 마셔라. 간단한 말 한마디였지만 며느리는 그 말에 또 한 번 눈가가 붉어졌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고 공기 속으로 금방 흩어지는 듯 했다. 조금의 침묵이 더 지나가자 남자는 결국 입을 열었다. 그래. 이제 얘기 좀 해라. 그의 눈빛은 며느리를 향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분노보다 알고 싶음이 더 크게 자리하고 있었다. 5년 동안 수없이 스스로에게 물어왔던 질문들, 왜 연락 한 번 안 했는지,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 이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버텼는지, 그 모든 질문이 이제 하나로 모여 그녀의 입술을 향하고 있었다. 며느리는 양손으로 컵을 감싼 채 시선을 테이블 위에 떨어뜨렸다. 입술을 한번 깨물고 숨을 크게 들이쉬곤 천천히 내쉬었다. 아버님. 그녀는 한참 만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날 장례 끝나고 사실은 저도 저 자신을 잘 못 믿겠더라고요. 남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는 손가락에 힘을 주며 말을 이어갔다. 아들이 아니 제 남편이 떠나고 나서 저는 제가 저 자신을 해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숨 쉬는 것조차 죄처럼 느껴졌어요. 그 상태로 이 집에 계속 있으면 솔직히 아이도 저도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리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어요. 친정은 다들 힘들게 살아서 미안해서 말도 못 꺼냈어요. 남편 없는 며느리, 아이까지 떠안기에는 그 사람들도 너무 버거운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다. 아이 쪽으로 슬쩍 고개를 돌려보며 아이가 듣고 있을까 조심스레 확인했다. 아이도 엄마를 보고 있었지만 말을 끼어들지 않고 조용히 있었다. 8살 아이치고는 어쩐지 너무 조용했고 너무 얌전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멀리 가진 않았어요. 근처 고시원처럼 좁은 방을 얻어서 아이랑 같이 지냈습니다.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애 재우고 혼자 울고 그러다 어느 순간 제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서 그녀는 말끝을 흐렸다. 남자는 그 뒤를 조용히 기다렸다. 병원에 갔어요. 그녀가 겨우 꺼낸 한마디였다. 남자의 눈이 조금 커졌다. 정신가요? 저 의사 앞에서 울면서 말했어요. 저는요, 솔직히 그냥 다 끝내고 싶어요. 근데 제 옆에 이 아이가 있어서 그게 또 겁나요. 그랬더니 의사가 저를 한동안 입원시키자고 하더라고요. 남자는 그제야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5년 동안 자신이 떠올려왔던 도망이라는 단어가 어쩌면 이 여자의 입장에서는 버티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다. 입원하면서 아이를 잠시 맡길 곳이 필요했어요. 그때 친정 쪽 친척에게 겨우 부탁해서 아이를 몇 달 맡겼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약을 먹고 상담을 받고 계속 제가 이 아이를 키울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떠나는 게 맞는 사람인지 그 생각만 했어요. 그녀의 손이 점점 더 떨렸다. 그 손을 내려다보던 남자는 자기 자신의 손등과 겹쳐 보이는 묘한 기분을 느꼈다. 슬픔에 매달려 시간을 버틴 사람의 손이었다. 그런데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에도 아버님께 연락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수십 번이나 했어요. 근데 막상 전화를 잡으면 내가 뭐라고 말하지? 지금 내 상태를 어떻게 설명하지? 그게 너무 두려웠어요. 제가 너무 망가져 있는 걸 보여드리기가 너무 죄송했거든요. 남자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그는 5년 동안 자신도 같은 방에서 같은 시간들을 버티며 수없이 아들의 사진 앞에 서서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더 해줄 수 있었나? 스스로를 탓해왔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입원 끝나고 나와서도 저는 완전히 괜찮지는 않았어요. 약을 먹으면 하루하루는 그럭저럭 버틸 수 있었지만 미래를 떠올리면 여전히 막막했어요. 아이 아빠도 없고 양가에 손을 벌리기도 미안했고 당장 돈 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다시 한번 아이를 바라봤다. 아이와 눈이 마주치자 아이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엄마 말 맞아 하고 인정해주는 듯한 작은 제스처였다. 그래서 다른 동네로 갔습니다. 아버님이 계신 이 동네에서 너무 가까운 곳에 있으면 저도 견디기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소문이 잘못 돌아가면 아버님께 더 상처가 될까봐 그게 두렵기도 했고요. 그녀는 손가락으로 컵 가장자리를 천천히 문질렀다. 버릇처럼 마음이 복잡할 때마다 손으로 뭔가를 만지작거리는 행동이었다. 새 동네에서는 뭐든 가리지 않고 했어요. 마트 계산원, 식당 설거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아이 어린이집, 학교 보내려면 돈이 필요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하루에 자는 시간은 4시간, 많아야 5시간이었어요. 몸은 점점 망가졌는데 또다시 병원 갈 엄두는 안 나더라고요. 남자는 그녀의 말 하나하나가 허투루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걸 느꼈다. 시간이 묻어있는 문장들, 벼랑 끝에서 겨우 돌아온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 그가 입술을 달싹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그동안 나한테는 왜 한 번도 전화요? 며느리가 그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차올라 있었다. 솔직히 아버님 전화번호 손가락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번호를 눌렀다가 지웠다가 다시 눌렀다가 또 지우고 그걸 수십 번, 수백 번 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근데 제가 전화를 걸어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저 아직 정신과 약 먹고 있고요. 아이랑 겨우 굶지 않을 만큼 벌면서 살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아버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실지, 얼마나 실망하실지, 그게 너무 두려웠어요. 남자는 가슴 안쪽이 묵직하게 저려왔다. 단 한 번이라도 전화를 받았다면 왜 이제야 전화했냐며 화를 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동시에 그 전화 한 통이면 밤마다 장난감 상자를 열었다 닫았다 하며 숨죽여 울던 자신의 시간이 조금은 다르게 흘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불쑥 떠올랐다. 그는 작게 말했다. 내가 먼저 찾으러 갈 걸 그랬구나.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니에요, 아버님. 그건 제 책임이에요. 제가 도망친 거 맞아요. 그때는 그게 도망인지 살기 위한 선택인지도 구분 못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아버님께 너무 큰 상처를 드린 도망이었어요.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눈물을 참지 않고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울기 시작했다. 아이도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엄마 옆으로 다가와 작게 그녀의 소매를 잡았다. 엄마, 아이가 낮게 말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남자의 가슴은 또 한 번 강하게 요동쳤다. 아들의 목소리가 겹쳐 들린 듯했다. 어릴 적 감기 걸려 코맹맹이 소리로 아빠하고 부르던 그 목소리와 남자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작게 숨을 들이켰다. 그의 눈에도 서서히 물기가 맺히기 시작했다. 그래, 알겠다. 그는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너도 나만 힘들었던 건 아니었구나. 며느리는 손가락 사이로 눈물을 훔치며 어렵게 웃음 비슷한 표정을 지었다.
아버님, 그래도 여기까지 올 수 있을 정도로는 조금 나아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도망치지 말고 제자리로 돌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늦었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아버님 앞에 서고 싶었습니다. 거실 공기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침묵은 이제 전과 달랐다. 5년 동안 끊어진 시간들이 서서히 이어지기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다. 남자는 손을 뻗어 테이블 위에 살짝 올렸다. 며느리의 손이 그 옆에 있었다. 그는 주저하다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었다. 됐어. 아주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말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책망, 아쉬움,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래도 잘 돌아왔다는 안도의 마음. 아이의 눈에는 엄마 손 위에 아버지의 손이 포개진 모습이 조용한 그림처럼 비쳤다. 그 순간 아이는 어렴풋이 느꼈다. 아, 여기가 내가 있어도 되는 곳이구나. 그리고 그날 남자의 집 안에는 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사람 냄새가, 가족의 온기가 조금씩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다. 멀리서 들어보면 그 집은 늘 조용한 편이었다. 차 소리도 사람들 웃음소리도 골목 끝에서 희미하게만 들릴 뿐 집안은 마치 시간까지도 속삭이며 지나가는 듯한 정적이 감돌았다. 그런데 그날은 조금 달랐다. 거실 한가운데에 세 사람이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공기에는 묘한 긴장과 온기가 동시에 섞여 있었다. 대화가 잠시 끊기고 차 표면에 비친 조그만 잔물결만이 소리 없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몸을 움직인 건 아이였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소파에서 내려와 거실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커다란 TV, 낡은 리모컨, 장식장 위 사진들, 모서리가 다소 다른 책장. 이 모든 것들이 아이에게는 처음 보는 듯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근질근질해지는 풍경이었다. 남자는 그 모습을 눈으로만 따라가고 있었다. 아이는 눈에 띄는 물건들이 있으면 한 번씩 멈춰서서 들여다보곤 했다. 오래된 탁자 위에 놓인 작은 자동차 장난감 2개를 발견했을 때 아이의 발걸음이 딱 멈췄다. 이거. 아이의 입에서 무심코 말이 흘러나왔다. 남자는 그 목소리에 반사적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거. 그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조용히 이어갔다. 내가 아주 어릴 때 여기 와서 가지고 놀던 거다. 아이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제가요? 그래. 남자의 얼굴에 어색하지만 분명한 미소가 스쳤다. 정확히는 내가 기억 못할지도 모르지만 내가 4살쯤 됐을 때야. 정신없이 울다가도 이걸 손에 쥐어주면 조금은 조용해졌지. 아이의 손이 자연스럽게 자동차를 집어들었다. 작은 장난감이 아이 손 안에서 천천히 굴러갔다. 아이의 머릿속에서는 떠오르지 않는 기억과 어딘가 깊숙한 곳에서부터 살짝 올라오는 느낌이 뒤섞여 있었다. 나 여기 온 적 있어요? 아이의 질문에 남자는 살짝 웃음을 지어 보였다. 있지. 여러 번. 근데 그때 넌 너무 어려서 기억을 못하는 거지. 며느리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의 손에 쥐어진 장난감, 그걸 지켜보는 시아버지의 표정, 둘 사이에 흐르는 묘한 공기. 그녀는 그 장면을 보며 아, 이게 원래 우리가 살았어야 했던 시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는 자동차를 내려놓고 이번에는 벽 한쪽을 바라봤다. 사진들이 여러 개 걸려 있었고 그 중에서도 한 사진이 유독 눈에 들어왔다. 이 사람 아빠예요? 아이의 손가락이 가리킨 사진 속 남자는 아주 익숙한 얼굴이었다. 남자와 며느리는 동시에 그 사진을 바라봤다. 양복 상의를 걸치고
웃는 젊은 남자, 한 손을 허리에 올리고 장난스러운 표정을 짓는 그 얼굴. 그래. 남자가 대답했다. 내 아빠다. 아이의 눈이 흔들렸다. 사진 속 얼굴을 한동안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조심스레 한 걸음 다가섰다. 나랑 좀 닮았네. 아이 스스로 중얼거린 말에 남자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다. 가슴 한가운데가 따끔하게 시렸다. 그럼 그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다. 눈이랑 코, 웃을 때 입모양까지. 넌 내 아빠 많이 닮았다. 아이는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어쩌면 그동안 머릿속에서 막연하게 상상만 해오던 아빠라는 존재가 비로소 구체적인 얼굴을 얻은 순간인지도 몰랐다. 엄마 아빠가 여기서 살았어요? 아이가 고개를 돌려 며느리를 바라봤다. 며느리는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아빠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자랐어. 그리고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도 이 집에 자주 왔지. 아이의 눈동자가 조금 더 반짝였다. 이 집이 더 이상 낯선 공간만은 아니라는 걸 조금씩 받아들이는 듯했다. 잠시 후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 쪽을 힐끔 바라봤다. 마음속에서 한동안 미뤄두고 있던 생각이 천천히 떠올랐다. 저 방 언제까지 닫아둘 수는 없지.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기 멈칫하는 그 목소리에 며느리와 아이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내 아빠 방 한번 볼래? 공기 속 분위기가 순간 멈추는 듯했다. 며느리의 눈동자는 순식간에 긴장으로 차올랐고 아이의 얼굴에는 놀람과 호기심이 함께 스쳐 지나갔다. 아버님,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남자는 그녀의 눈을 잠시 마주봤다. 그 안에는 괜찮으시겠냐는 걱정과 나도 두렵다는 감정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그는 아주 작게 그러나 확실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누군가는 한번 열어봐야지. 그 말 속에는 5년 동안 문 앞에서만 서성이고 들어가지 못했던 자신을 향한 결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아이의 입이 살짝 벌어졌다. 아빠 방. 그 말은 아이의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던 공간이 현실로 나타난다는 뜻이기도 했다. 남자는 복도 쪽으로 먼저 걸음을 옮겼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게를 가졌다. 5년 동안 쌓인 망설임과 두려움이 마치 발목을 잡는 듯 했지만 그는 이번만큼은 멈추지 않았다. 문 앞에 서자 괜히 손바닥에 땀이 배는 게 느껴졌다. 수없이 잡았다 놓았던 문고리, 손에 익숙한 차가운 촉감. 그는 문을 바라보며 잠시 눈을 감았다. 잘 지켜줬지. 이제 이 아이가 볼 수 있게. 한번 열어보자. 그는 마음속으로 아들에게 작게 말을 건네는 듯한 심정으로 조용히 문고리를 돌렸다. 끽. 아주 오래된 소리가 났다. 문이 천천히 열리며 5년 동안 어둠에 묻혀있던 방 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먼저 들어온 건 특유의 오래된 공기 냄새였다. 하지만 그 냄새 속에는 분명 익숙한 향도 섞여 있었다. 젊은 남자의 옷에서 날 것 같은 샴푸 냄새, 책과 종이, 오래된 나무 가구의 냄새. 와, 아이의 입에서 감탄 섞인 탄성이 흘러나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방 안에는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책이 잔뜩 꽂힌 책장, 벽에 붙어 있는 작은 메모들, 그리고 창가에 놓인 화분 하나가 있었다. 말라버려 줄기만 남은 화분이었지만 한때는 누군가 정성껏 물을 주었을 흔적이 있었다. 여기가 아빠 방이에요? 아이의 목소리가 조금 더 작아졌다. 남자는 문가에 서서 조용히 답했다. 그래. 너 태어나기 전부터 내 아빠가 쓰던 방이다.
며느리는 방 문턱에서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한 채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발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5년 동안 마음속에서 수백 번 들어가 본 그 방이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었지만 직접 발을 들여놓는 건 또 다른 일이었다. 들어와도 돼요? 이번엔 아이가 물었다. 그 질문은 어쩌면 방에 대한 허락이자 이 집과 이 가족의 일부로 자신이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지 묻는 말이기도 했다. 남자는 잠시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얼굴에 겹쳐 보이는 아들의 모습이 가슴을 찌르듯 아팠지만 그는 그 아픔을 꾹 삼키고 말했다. 그럼 내가 내 아빠 방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아이의 눈이 조금 반짝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한 발, 또 한 발 방 안으로 들어왔다. 발바닥에 밟히는 바닥의 차가운 감촉이 유난히 또렷하게 느껴졌다. 아이의 시선이 곧장 책상 위로 향했다. 책상 한쪽에는 볼펜과 노트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액자 하나가 세워져 있었다. 액자 속에는 젊은 부부와 갓난아이가 함께 찍힌 사진이 있었다. 여자는 얼굴이 조금 더 통통하고 남자는 아이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엄마다. 아이가 중얼거렸다. 사진 속 젊은 여자는 분명 바로 뒤에서 숨을 죽이고 서 있는 엄마의 얼굴이었다. 조금 더 여리고 조금 더 밝게 웃고 있을 뿐 며느리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다. 눈앞이 흐릿해지며 방 안 풍경이 물속처럼 출렁거렸다. 저 사진. 그녀가 작게 입을 열었다. 내가 태어나고 얼마 안 됐을 때 찍은 사진이야. 아빠가 너 안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었지. 아이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다. 태어난 기억은 없지만 사진 속 아기와 자신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든든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아이의 시선은 이번에는 책장으로 옮겨갔다. 책장에는 회사 관련 서적, 자격증 교재, 소설책, 그리고 낡은 공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다. 아이의 손이 무심코 공책 한 권을 뽑았다. 이건 뭐예요? 공책 겉표지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계획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다. 남자는 그 공책을 보는 순간 가슴이 또 한 번 조여들었다. 그건 내 아빠가 앞으로 뭐 할지, 어떻게 살지 혼자 적어두던 공책이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공책을 펼쳤다. 안에는 날짜와 함께 몇 살까지 집 마련, 부모님 여행 보내드리기, 아들 또는 딸 유치원 들어가면 같이 소풍 가기, 이런 문장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아이는 그 글씨들을 한 줄 한 줄 읽다가 갑자기 코끝이 찡해졌다. 아빠 나랑 소풍 가려고 했네. 아이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그 작은 떨림이 남자의 가슴을 무너뜨렸다. 그래. 그는 겨우 대답했다. 원래 내 아빠 계획에는 너랑 같이 할 일이 정말 많이 있었지. 방 안의 공기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달라졌다. 이제 이 방은 단지 떠나간 사람의 흔적이 남은 공간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세 사람의 마음을 서서히 하나로 묶어주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잠시 후 남자는 천천히 아이 쪽으로 다가가 공책을 살며시 덮어주었다. 이건 조금 있다가 내가 천천히 더 읽어봐라. 너무 한꺼번에 보면 마음이 많이 아플 수도 있으니까.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며느리는 문턱에 서서 방 안장면을 한눈에 담고 있었다. 아들의 방, 아들이 꾸던 계획, 그 계획을 들여다보고 있는 손주, 그 곁에서 애써 담담함을 유지하려는 시아버지. 그녀는 조용히 속으로 말했다. 이 집에 다시 돌아온 게 그래도 틀린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다.
눈물이 또다시 고여 올라왔지만 이번 눈물은 조금은 다른 맛이었다. 완전히 슬프기만 한 눈물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리로 돌아온 사람만이 흘릴 수 있는 안도와 서러움이 섞인 눈물이었다. 남자는 마지막으로 방 안을 한번 둘러봤다. 5년 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이 공간을 언젠가 정리해야겠다고 수없이 생각해왔지만 정작 손이 가지 않았던 이유를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오늘을 기다렸던 거구나. 어쩌면 아들이 떠난 뒤 홀로 지켜온 이 방이 이제는 손주와 며느리가 함께 추억을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여긴 언제든 와서 있어도 된다. 내 방처럼. 아이의 눈이 다시 한번 반짝였다. 진짜요? 그래. 내 아빠 방이기도 하고 이제부터는 내 방이기도 하다. 그 한마디에 아이는 입술을 꼭 다물고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아들의 방은 5년 만에 다시 문을 열었다. 닫힌 문 뒤에 숨어있던 시간들은 더 이상 과거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세 사람을 미래로 이끌기 위한 연결고리로 조용히 모습을 바꾸고 있었다. 그리고 남자의 마음 어딘가에서 아주 미세하게, 정말 아주 미세하게, 그래, 조금만 더 살아보자 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 목소리는 아들의 목소리인지 자기 자신의 목소리인지 혹은 지금 이 방에 서 있는 세 사람의 마음이 함께 만들어낸 소리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날 이후로 이 집안의 공기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따뜻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다. 아들의 방에서 나온 세 사람은 거실로 돌아왔지만 분위기는 이전과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아이는 아버지의 방에서 발견한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계속 돌아가는지 거실 한가운데에서 멍하니 양손을 모은 채 앉아 있었다. 며느리 역시 아직 마음을 추스르지 못한 듯 조심스럽게 손가락을 서로 맞부딪히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남자는 주방에서 물을 한 잔 따라오며 그 모습을 차례로 바라봤다. 아이의 표정, 며느리의 굳은 어깨, 그리고 방 안에 남아있던 아들의 냄새가 아직도 그의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 그는 거실 테이블 위에 물을 내려놓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늘 힘들었겠다. 그 말은 아이를 향한 듯도 하고 며느리를 향한 듯도 하고 어쩌면 자기 자신을 향한 말이기도 했다. 아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며느리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고 조용히 대답했다. 네, 조금 아니 많이. 아버님께도 힘드셨을 거예요. 남자는 잠깐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그녀를 바라봤다. 힘들었지. 근데 잘했다. 오늘 결국 열었잖아. 문도 마음도. 그 말에 며느리의 눈가가 살짝 떨렸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손등으로 눈을 훔쳤다. 그러나 집안의 분위기가 조금씩 차분해지고 익숙해져 가던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순간에 아이의 목소리가 조용히 흘러나왔다. 우리 이제 여기서 같이 살아요? 그 말은 너무 갑작스러웠다. 며느리는 깜짝 놀라 아이를 바라봤고 남자 또한 순간 굳어버렸다. 왜 그렇게 생각하니? 그가 조용히 물었다. 아이는 무릎을 모은 채 조심스레 말했다. 여기 아빠도 살았고 엄마도 전에 자주 왔다고 했고 나도 어릴 때 왔다고 하니까 여기가 우리 집 아니에요? 아이는 스스로도 조심스러운 듯 말이 끝나자마자 고개를 숙여버렸다. 그러나 아이가 느끼고 있는 자리의 감각은 분명 진심이었다. 남자와 며느리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스르륵 지나가며 낙엽이 바닥을 긁는 소리가 미세하게 들렸다. 이 집은 5년 동안
누군가를 기다리듯 조용히 서 있었고 지금 그 침묵이 아이의 말에서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다. 조금의 정적이 흐른 후 며느리가 아이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아가, 여기서 살고 싶은 건 엄마도 잘 알아. 근데 엄마가 지금 일자리도 그렇고 집도 구해야 하고 당장 여기 들어와 사는 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아이의 얼굴이 순간 시무룩해졌다. 입술이 내려가고 눈가가 젖어들었다. 남자는 그 표정을 보며 가슴이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손주가 느끼는 돌아온 집이라는 감정이 그에게도 너무 잘 이해됐기 때문이다. 아이가 느낀 편안함, 따뜻함, 이 집이 가진 추억과 연결된 정서들, 그 모든 것이 남자 역시 잊을 수 없었던 감정이었다. 길게 숨을 내쉰 남자가 입을 열었다. 내 생각을 말해볼게. 두 사람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 향했다. 내 엄마 말처럼 지금 당장 같이 사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그는 잠시 아이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너희가 이 집을 집이라고 느끼는 건 틀린 게 아니다. 여긴 내 아빠의 집이고 너의 집이기도 했지. 며느리의 눈가가 흔들렸다. 그녀는 이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처럼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남자는 말을 이었다. 내 엄마가 지금 삶을 다시 꾸리는 중이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나아졌다고 하니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보자. 당장 이 집에 살지 않더라도 언제든 올 수는 있지 않겠니? 주말에도 학교 끝나고도 또 내가 보고 싶을 때마다. 아이는 눈을 크게 뜨고 남자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정말요? 언제든 와도 돼요? 그래. 남자의 목소리는 단단하면서도 따뜻했다. 여기는 내가 와도 되는 집이다. 아이의 얼굴은 금세 밝아졌다. 하지만 그 밝아진 얼굴 뒤에서 며느리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녀는 기쁨과 죄책감 사이에서 마음이 크게 흔들리는 게 느껴졌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아버님, 정말 괜찮으세요? 저희가 이렇게 찾아온 게 불편하거나 혹은 다시 힘들게 만드는 건 아니세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힘들지. 근데 더 힘든 건 너희가 연락 한 번 없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서 잠 못 자던 그때였지. 며느리는 손등으로 눈을 가렸다. 그녀의 어깨가 조금씩 흔들렸다. 남자는 그 모습이 마음에 걸려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너도 힘들었겠지. 내가 버티던 그 5년. 나도 잘 알진 못해. 근데 오늘 여기 온 것만으로 난 충분하다. 그 말 한마디에 며느리는 결국 눈물을 터뜨렸다. 정말 죄송해요. 정말 제가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늦어도 괜찮다.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그게 가족이지. 그 순간 아이의 작은 손이 엄마의 무릎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엄마, 우리 이제 도망 안 가도 되지? 그 말에 남자와 며느리의 마음이 동시에 무너졌다. 남자는 아이의 손을 살며시 잡고 말했다. 그래, 여긴 도망칠 곳이 아니야. 돌아오는 곳이지. 며느리는 두 눈을 감고 작게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님, 저 정말 다시 여기 오고 싶어요. 아이도 그렇고 저도 이곳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이 오늘 처음으로 들었어요. 남자는 그녀에게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천천히 다시 시작하자. 급하게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만. 그 말에 며느리의 숨이 크게 흔들렸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희미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괜찮을까요? 남자는 아주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괜찮다. 내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 순간 5년 동안 엉켜있던 오해와 원망이 천천히 풀리기 시작했다. 서로를 이해하는 첫 번째 순간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도착한 것이다. 그리고 그날 밤 남자의 집에는 아주 오랜만에 사람이 자고 가는 기척이 남았다. 아이는 소파에서 잠들었고 며느리는 아이 옆에서 조용히 눈을 붙였다. 남자는 잠들기 전 거실 불을 끄며 속으로 말했다. 그래, 조금씩 다시 가족이 되어보자.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흐르고 있었다. 5년 동안 비워져 있던 자리들이 하나둘 채워지기 시작하는 밤이었다. 그날 밤은 이상하게도 길게 느껴졌다. 거실 소파 위에 아이가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고 며느리는 아이 옆 바닥에 작은 쿠션 하나를 깔고 기대어 앉아 있었다. 남자는 자기 방 문을 닫은 뒤에도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방 안불을 끄고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면 머릿속에는 온통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의 얼굴이 번갈아가며 떠올랐다. 아들의 방을 열던 순간 손주가 공책 속 소풍이라는 글자를 읽고 울컥하던 표정,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말하던 순간까지 그는 뒤척이다가 결국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창문을 조금 열자 밤 공기가 살짝 스며들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오고 그 위로 시계 초침 소리가 규칙적으로 겹쳤다. 같이 살 수 있을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마음만 놓고 보자면 당장이라도 그래, 들어와서 살자라고 말하고 싶었다. 아들이 떠나고 텅 빈 집,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며 대답도 없는 화면을 향해 말을 던지던 시간들이 얼마나 길고 쓸쓸했던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생각이 머리를 치고 올라왔다. 저 아이 학교는 어떻게 할 거냐? 며느리 직장은? 생활비는? 여기서 산다고 해서 내가 두 사람의 모든 걸 다 떠안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이 들어서야 겨우 모아둔 얼마 안 되는 예금 통장 잔고 월세 대신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오래된 집 그리고 아직 다 갚지 못한 몇 년 전의 대출 잔액들이 머릿속에 줄줄이 떠올랐다. 그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도 혼자 사는 것보단 나으려나. 혼잣말처럼 낮게 중얼거리고 나서 그는 스스로도 그 말에 쓴웃음을 지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묘했다. 머리는 현실을 들이밀며 숫자를 계산하고 가슴은 가족을 들이밀며 함께 있자고 붙잡았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살금살금 방문을 열고 거실 쪽을 내다봤다. 거실은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 살짝 들어올 뿐 어두웠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도 소파 위에 누워있는 아이의 작은 윤곽은 뚜렷하게 보였다. 조금 웅크린 채 숨을 고르게 쉬고 있는 모습, 아이가 내쉬는 규칙적인 숨소리가 이상하리만치 이 집에 잘 어울렸다. 며느리는 아직 잠들지 못한 듯 소파 아래에 앉아 아이의 머리맡을 지키고 있었다. 팔을 베고 기대 앉은 채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거실로 나와 주방에서 물을 한 컵 따라왔다. 잔잔한 물소리가 어둠 속을 가르는 동안 며느리가 고개를 돌렸다. 아버님, 못 주무셨어요? 그는 잠깐 멈칫했다가 간단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 생각도 나고 아이 생각도 나고 그냥 잠이 잘 안 오네. 그 말에 며느리는 어쩐지 죄송한 듯 희미하게 웃었다. 저 때문에 신경 많이 쓰이시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니?
남자는 차갑지도 그렇다고 마냥 부드럽지만도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5년 만에 이렇게 나타났는데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웃으면서 그래, 잘 왔다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 말이 너무 솔직해서일까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다. 맞아요. 저 많이 이기적이었고 지금도 어쩌면 제 편한 대로 생각하는 걸지도 몰라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분명 떨리고 있었다. 아버님 마음은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날 병원에서 의사가 당신도 위험한 상태다. 당장 쉬지 않으면 더 큰일 난다고 했을 때 제 머릿속에는 그저 살아남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게 맞는지 틀렸는지도 따질 겨를이 없었고요. 남자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쉽게 떠오르지 않았다. 나도 그때 내 마음을 다 알지 못했으니까. 그가 낮게 말했다. 그래서 더 억울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사실 언젠가부터는 이제 와서 찾아가면 아버님이 날 그냥 내쫓지 않을까? 그 생각이 너무 무서웠어요. 아버님이 화내시는 건 당연한 일인데도 그게 두려워서 계속 시간을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야 겨우 온 거예요. 남자는 짧게 한숨을 쉬었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만약 너보다 더 감정에 치우친 사람이었다면 오늘 문 안 열어줬을 수도 있다. 문 열고도 들어오라고 말 안 했을 수도 있고. 며느리의 어깨가 살짝 움찔했다. 근데 문을 열고 보니까 너 혼자 온 게 아니더라. 남자는 소파 위에서 자고 있는 아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이었다. 넌 언제나 혼자가 아니었지. 그래서 내가 아무리 화가 나도 이 아이까지 밀어낼 수는 없겠더라.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렸다. 손등으로 급히 닦았지만 새로운 눈물이 금세 고여올랐다. 아버님, 그 말 들으니까 정말 다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숨만 쉬는 게 아니라 진짜 사는 것이요. 아이한테 우린 혼자가 아니야라고 말해주고 싶은 마음이 처음으로 생겼어요. 남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를 가만히 바라봤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두 사람의 어깨에 묵직하게 올려져 있었다. 그래도 그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함께 살겠다고 하면 생각할 게 참 많다. 그는 손가락으로 탁자를 가볍게 두드리며 하나씩 말을 꺼냈다. 아이 학교, 내 직장, 여기 생활비, 집 구조. 우리 셋이 이 집에 산다고 했을 때 불편한 점은 뭐가 있는지. 그 말에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거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에요. 지금 있는 집은 보증금도 적고 월세도 싸지만 지금까지 어린이집, 학교, 일자리 다 그 주변에 맞춰져 있어서 여기로 옮기면 다시 처음부터 다 찾아야 할 거예요. 그녀는 자신이 다니던 편의점, 식당, 마트의 스케줄을 떠올렸다. 나오세요. 이 시간에 맞춰서요. 라고 말하던 점장들의 얼굴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다. 솔직히 여기 가까운 곳에 일자리를 다시 구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노력은 해볼 수 있지만 그녀는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아버님한테 짐이 되는 건 정말 싫어요. 남자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그 단어 짐이라는 단어는 그에게도 너무나 익숙한 말이었다. 자신이 언젠가 아들에게, 며느리에게 혹은 이웃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조용히 나이를 먹어간 시간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그 말이 더 가슴 깊이 박혔다. 내가 적어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알겠다.
그가 말했다. 나도 너희에게 전부를 떠안기라고 말할 수는 없지. 다만 혼자 버티지 말자는 거야. 이제는. 그 말은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었다. 그때였다. 이불 속에서 꼼지락거리던 아이가 잠결에 몸을 뒤척이며 눈을 반쯤 떴다. 엄마. 잠결 섞인 목소리로 아이의 손이 허공을 더듬었다. 며느리는 재빨리 아이 옆으로 가 그 손을 꼭 잡았다. 응, 엄마 여기 있어. 괜찮아, 자. 아이는 며느리 손을 쥔 채 눈을 감았다가 다시 살짝 떴다. 할아버지도 여기 있어요? 아이의 질문에 남자는 조금 놀랐지만 곧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래, 나도 여기 있다. 그러니까 걱정 말고 자라. 아이는 희미하게 웃음을 지으며 속삭였다. 그럼 됐어요. 그러고는 곧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남자와 며느리는 그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봤다. 잠든 아이의 얼굴은 세상이 아무리 복잡해도 결국 사람을 붙잡아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 같았다. 지켜줘야 하는 존재, 함께 있어야 하는 이유. 한동안 조용한 시간이 흐른 뒤 남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내가 먼저. 딱 잘라서 말하긴 어렵다. 지금 당장 같이 살자, 혹은 안 된다, 이렇게 결정해버리기에는 생각할 게 너무 많으니까.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도 오늘 하루 만에 모든 걸 다 정하긴 무리라고 생각해요. 남자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며느리가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우선 이 근처에 임시로 지낼 만한 방을 구해보는 거다. 당장 이 집으로 들어오는 대신 이 동네에 발부터 디디는 거지. 아이 학교도 이쪽으로 옮길 수 있는지 알아보고 너희를 구할 수 있는지도 한번 찾아보고.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동안 이 집은 너희가 오가면서 편히 쉴 수 있는 곳으로 두자. 완전히 합치는 건 그 다음에 천천히 생각하고. 며느리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듯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제일 현실적이겠죠. 그래. 남자는 대답했다. 우리가 감정만 가지고 살 순 없으니까. 그렇다고 감정 무시하고 숫자만 쫓아서 살 수도 없고. 그 말에는 평생을 일하고 가정을 책임지고 자식들을 키워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묵직함이 담겨 있었다. 며느리는 눈가를 한 번 더 닫고 작게 웃었다. 아버님, 제가 잘해볼게요. 도망 안 가고 이번엔 끝까지 버텨볼게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이번엔 너희를 먼저 보내지 않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곁에 있을게. 그 말은 서로에게 주고받는 작은 약속 같았다. 그날 밤 남자는 오랜만에 조금은 덜 무거운 마음으로 다시 방으로 돌아갔다. 여전히 걱정은 많았지만 적어도 함께 고민할 사람이 있다는 생각이 그를 조금은 편안하게 만들었다. 잠자리에 누워 눈을 감자 머릿속에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옆에 손주와 며느리의 얼굴도 함께 떠올랐다. 그래, 이놈아. 내가 떠나면서 허공에 흩어져 버린 것 같던 이 집이 이제 조금씩 다시 사람 사는 집이 되어가는 것 같다. 그는 속으로 아들에게 말을 건네듯 조용히 속삭였다. 그리고 그날 밤 비로소 그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5년 동안 늘 새벽녘에 깨곤 했던 그가 오랜만에 알람 소리가 울릴 때까지
눈을 뜨지 않았던 밤이었다. 며칠 뒤 아침 햇살은 골목을 따라 조용히 내려앉아 있었다. 남자는 식탁 한가운데 놓인 작은 커피잔을 손에 쥔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며느리와 아이가 잠시 외출한 덕에 집안은 고요했다. 그들은 근처 부동산을 알아보기 위해 나갔다. 어젯밤 셋이 함께 나눈 이야기를 현실로 옮기기 위해 이 동네에서 먼저 발을 디딜 거처를 찾으러 간 것이었다. 남자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내려놓았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 걱정, 희미한 설렘이 뒤섞여 있었다. 지난 5년 동안 혼자 살아온 이 집이 누군가 다시 드나드는 공간이 될 것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생각보다 더 많은 감정이 밀려왔다. 그래, 이제 시작이지. 그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윽고 현관문이 열리며 아이가 먼저 얼굴을 내밀었다. 할아버지, 다녀왔어요. 아이의 얼굴에는 바람에 살짝 붉어진 볼이 보였고 그 밝은 표정만으로도 집안 분위기가 한층 따뜻해졌다. 이어 며느리가 들어오며 가볍게 인사를 건넸다. 아버님, 다녀왔습니다. 남자는 두 사람을 맞으며 자연스럽게 물을 올려두었다. 그래, 어땠냐? 볼만한 곳이 있더냐? 며느리는 어쩐지 머뭇거리며 말했다. 생각했던 것보다 쉽진 않네요. 그녀는 가방에서 삼각형으로 접힌 종이들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 부동산에서 받은 매물 안내지였다. 보증금이 적당하면서 아이 학교랑도 가깝고 일자리도 구하기 쉽게 주변 상권이 있는 곳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녀는 종이를 넘기며 하나하나 설명했다. 여긴 월세가 너무 비싸고 여긴 방이 너무 좁고 여긴 집주인이 아이 있는 걸 싫어해서 안 된대요. 남자는 종이들을 조용히 바라봤다. 어느 집에 기울어진 사진, 어느 집에 오래된 싱크대, 눅눅해 보이는 벽지들. 모두가 가능하지만 불안한 선택지들 같았다. 아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 우리 여기서 가까운 학교로 옮길 수는 있어요? 남자는 아이의 진지한 눈빛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건 옮길 수는 있지. 다만 절차가 좀 필요할 거야. 전학도 알아보고 학적도 옮겨야 하고.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린 나이지만 이사와 전학이라는 문제를 나름대로 이해하려는 모습이었다. 그 모습을 본 며느리는 조금 미안한 듯 표정을 떨구었다. 얘가 자꾸 여기서 살자고 하니까 저도 마음이 흔들리네요. 이 동네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웃음을 지었다. 아버님이랑도 가까우니까 아이에게도 좋을 것 같고요. 남자는 그 말에 묘한 울림을 느꼈다. 그래, 내가 있어줄 수는 있으니까. 근데 내가 혼자 감당할 일도 많을 테니 너무 빨리 결정하지 말아라. 그 말은 걱정이 절반, 현실적인 충고가 절반이었다. 그러나 며느리는 그 말에서 의지할 수 있다는 희미한 기댐을 느낀 듯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방을 보러 가는 길. 정오가 조금 넘었을 때 셋은 일단 마음에 남는 집 두 곳을 직접 보기 위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첫 번째 집은 남자의 집에서 도보 10분 거리의 작은 원룸이었다. 부동산 직원이 문을 열어주며 말했다. 여기 깔끔하게 수리한 지 얼마 안 됐어요. 하지만 막상 들어가 보니 깔끔하긴 했지만 너무 좁았다. 아이와 둘이 지내기엔 옷장, 책상, 침대만 놓아도 꽉 찰 정도였다. 아이는 방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잠시 침묵하다 솔직하게 말했다. 엄마, 여기 좀 줘봐. 아이의 작은 표정 하나에도 남자와 며느리는 금세 답을 알 수 있었다. 부동산을 나와 두 번째 집으로 향했다. 그 집은 오래된 다세대 건물에 위치한 투룸이었다.
방 2개라 구조는 나쁘지 않았지만 습한 냄새와 벽지의 곰팡이 자국이 눈에 들어왔다. 며느리는 안에서 한 바퀴 돌며 조용히 말했다. 여긴 아이한테 조금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아요. 남자도 같은 생각이었다. 마지막 방을 둘러보고 나온 후 셋은 근처 벤치에 잠시 앉았다. 아이의 표정을 보며 남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괜히 실망했지? 아이의 고개가 툭 숙여졌다. 네. 저희 집이 생길 줄 알았는데. 그 말은 작았지만 잔잔한 파문처럼 두 어른의 마음에 크게 번졌다. 며느리는 아이의 어깨에 팔을 둘렀다. 미안해. 근데 조금만 기다리자. 엄마가 더 찾아볼게. 그때 남자는 오래된 종이 한 장을 가방에서 꺼냈다. 사실 나도 하나 생각해둔 데가 있다. 며느리와 아이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아주 좋은 집은 아니지만 시청에서 운영하는 저소득 한부모 대상 반전세 지원이 있어. 조건만 맞으면 보증금 절반은 지원받을 수도 있고 월세는 많이 낮아질 거다. 며느리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그런 게 있었어요? 있지.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엔 내가 찾아볼 일도 없었지만 얼마 전에 동사무소 갔다가 우연히 알게 됐어. 너도 이제 그런 지원받을 자격이 있을 거다. 며느리는 말을 잃은 듯 남자를 바라봤다. 아버님, 저 어떻게 이런 걸 너 혼자 끙끙대지 않게 나도 좀 알아봤다. 남자의 말은 담담했지만 거기엔 깊은 정이 서려 있었다. 며느리는 시선을 떨구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아버님, 저 진짜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자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살아야지. 너도 살고 이 아이도 살고 우리 셋 다 다시 살아야지. 아이는 며느리 옆에서 그 대화를 가만히 듣다가 밝게 웃었다. 그럼 우리 여기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남자는 아이 눈높이에 맞춰 몸을 숙이고 말했다. 응.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우리 집이라고 부를 곳이 곧 생길 거다. 아이의 얼굴에는 그동안 보여준 적 없는 큰 미소가 퍼졌다. 다시 돌아온 집,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세 사람의 발걸음은 아침과는 달리 한결 가벼워져 있었다. 거실에 들어서자 아이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방 앞에서 멈췄다. 할아버지, 아이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 방 구하면 아빠 방에도 자주 와도 되죠? 남자는 아이의 머리를 살며시 쓰다듬었다. 그럼 언제든 와라. 이 집은 너도 일부니까. 며느리는 뒤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이번 눈물은 어제와 달리 절망이 아니라 안정에서 흘러나오는 눈물이었다. 남자는 며느리 쪽으로 고개를 돌려 조용히 말했다. 내일 동사무소 같이 가보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님, 고맙긴. 가족끼리 당연히 해야지. 그 한마디에 5년 동안 끊어져 있던 시간은 조금 더 이어졌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따뜻한 저녁밥을 나눠 먹었다. 이 집에서 셋이 함께 밥을 먹은 건 처음이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거실벽에 부딪혀 퍼졌다. 남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굳은 덩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래, 이게 사람 사는 집이지. 한동안 멈춰있던 그의 삶도 조금씩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몇 달이 지나고 계절이 천천히 바뀌었다. 추웠던 바람은 어느덧 부드러운 봄바람으로 바뀌었고 남자의 집 앞 골목길에는
진달래가 얼굴을 내밀기 시작했다. 세 사람의 삶 역시 그 계절의 변화처럼 느리지만 분명하게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며느리는 동사무소를 방문한 뒤 조건 검토와 신청 절차를 거쳐 이 동네에 소형 반전세 집을 얻었다. 작고 소박한 공간이었지만 창문으로 햇살이 잘 들어오고 아이 방도 하나 마련할 수 있어 그녀는 눈물 날 만큼 고마웠다. 그 집을 처음 들여다본 날 아이는 방 한가운데 서서 벽지색과 창문 높이를 번갈아 보더니 작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 우리 집 냄새야. 그 말은 남자와 며느리 둘 다의 가슴을 한 번에 녹이는 말이었다. 비싼 장식이 없어도 넓지 않아도 그 작은 집은 누군가 떠밀려 사는 공간이 아니라 살아가려고 다시 잡은 자리의 냄새를 품고 있었다. 남자는 그 집을 둘러보다 작은 책상 하나를 아이 방에 직접 조립해 주었다. 나사를 끼우느라 이마에 땀이 맺혀도 그는 그 시간이 참 좋았다. 할아버지, 이거 아빠 책상이랑 비슷해요? 아이의 질문에 남자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비슷하지. 내 아빠도 어릴 때 이런 조립 책상 하나 갖고 맨날 여기저기 스티커 붙여놨었지. 아이는 그 말을 들으며 조립된 책상 위에 손을 올려보았다. 그 손끝이 조심스럽고 어딘가 뭉클해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새로운 일상. 며느리는 동네 마트에서 주 5일 근무로 일자리를 구했다. 새벽에 출근하는 일 없이 오후 시간대 위주로 일할 수 있어 아이를 챙기기에도 훨씬 부담이 적었다. 학교 역시 근처의 공립초등학교로 전학을 마쳤다. 아이의 담임 선생님은 먼저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전학 와서 낯설겠지만 아이 성격이 참 차분하고 배려심이 있어요. 어떤 아이인지 금방 느껴져요. 그 말을 듣고 며느리는 고개를 숙여 울컥하는 마음을 숨겼다. 어린아이가 겪어야 했던 불안과 혼란이 조금씩 걷히고 있다는 증거 같았다. 남자는 아이가 학교 끝나는 시간에 맞춰 집에서 걸어 나왔다. 그의 손에는 늘 작은 음료나 유산균 하나가 들려 있었고 아이도 멀리서 그를 보면 두 팔을 흔들며 뛰어왔다. 할아버지, 그 한마디에 남자의 입가에는 자연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런 미소를 지어본 것이 얼마만인지 스스로도 기억이 가물거렸다. 주말이면 셋이 모이는 집, 서로의 생활이 안정되기 시작하자 세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말 약속을 만들었다. 일요일 저녁 남자의 집에서 함께 밥을 먹는 것. 그날이 되면 남자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다.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돌아다니며 아이에게 해줄 반찬, 며느리가 좋아하던 음식 재료를 하나둘 챙겼다. 아버님, 너무 많이 하셨어요. 며느리는 늘 걱정과 고마움이 섞인 말투로 말했다. 그럴 때마다 남자는 한결같이 대답했다. 많이 먹여야지. 내 남편 아니, 우리 아들놈이 맛있다고 했던 거니까. 그 말 끝에는 늘 짧고 깊은 그리움이 묻어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 그리움은 혼자서만 견뎌야 하는 무거운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눌 수 있는 따뜻한 감정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아이는 주말마다 아버지의 방에 먼저 뛰어들어갔다. 할아버지, 나 오늘 숙제 여기서 하면 안 돼요? 그래, 그래. 내 아빠도 여기 앉아서 공부 많이 했지. 아이의 작은 발자국과 연필 소리가 아들의 방을 다시 살아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남자의 마음속에서 5년 동안 얼어붙었던 무언가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게 느껴졌다. 또 하나의 변화. 봄이 점점 짙어지던 어느 날 아이의 학교에서는 가족 속의 발표 시간이 있었다. 아이에게는 이번 전학 이후 처음 맞는 공식적인 발표였다.
친구들의 발표는 대부분 엄마 아빠 사진이나 가족여행 사진이었지만 아이는 조금 다른 종이를 꺼냈다. 종이 위에는 삐뚤빼뚤한 아이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 가족은 엄마랑 할아버지랑 나예요. 그리고 옆에는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작은 사진이 붙어 있었다. 사진 속에서 남자와 며느리는 아이의 양옆에서 조용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발표를 들은 담임 선생님은 그 아이에게 부드럽게 물었다. 아빠도 있지 않았어? 아이는 잠시 멈추더니 조용히 말했다. 아빠는 하늘에 계세요. 근데요, 할아버지고 엄마고 제가 있어서 저희는 세 명이라서 충분해요. 그 말을 들은 담임은 아이가 얼마나 깊은 시간을 견뎌왔는지 바로 느낄 수 있었다. 며느리는 그날 집에 와 아이의 발표 종이를 보며 오랫동안 울었다. 그러나 그 울음 속에는 예전처럼 무너진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 안도, 새로운 용기가 섞여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그날 저녁 남자는 식탁에 둘러앉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바라보기만 했는데도 가슴이 꽉 차올랐다. 아들은 떠났지만 아들이 남겨둔 가족은 지금 그의 식탁 앞에서 밥을 먹고 웃고 있었다. 그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삶의 의미가 다시 찾아온 것처럼 느껴졌다. 식사가 끝난 뒤 아이는 아들의 방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남자와 며느리는 조용히 거실에 앉아 있었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남자가 입을 열었다. 너희가 이제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다. 며느리는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봤다. 아버님 덕분이에요. 저희 정말 많이 감당 못했을 텐데 아버님이 붙잡아 주셔서 버틸 수 있었어요. 남자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내가 붙잡은 게 아니다. 너희가 돌아온 거다. 그걸로 충분해. 그 순간 아들이 남기고 간 빈자리에서 작은 바람이 지나가는 것만 같았다. 마치 잘하고 있어요 하고 토닥이는 듯한 따뜻한 느낌이었다. 며느리는 그 감정을 눈가에 담으며 말했다. 아버님, 저 아버님과 가까이 살고 싶어요. 아이도 그렇고 저도 이제는 도망 안 가고 여기서 함께 늙어가고 싶어요. 남자는 멈춰있던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 말은 아들의 마지막 인사처럼 그의 노년을 향해 따뜻하게 건네진 약속처럼 느껴졌다. 그는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럼 같이 살아보자. 우리 셋이 천천히 하루하루. 그 말 한마디에 며느리는 두 손으로 입을 가리며 눈물을 터뜨렸다. 그 눈물은 이제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오래 헤매다 드디어 제자리 찾은 사람만이 흘릴 수 있는 눈물이었다. 창밖에서는 봄바람이 조용히 흔들렸고 아이는 안방에서 그림을 그리며 작은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남자는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음속으로 아주 작은 소리로 말했다. 아들아, 걱정 마라. 내 가족, 내가 지킬게. 그리고 그날 5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은 완전히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이 집은 다시 가족의 집이 되었다. 세 사람이 서로를 붙잡아 조용하지만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가는 진짜 집이.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구독 한 번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저희는 당신의 외로움을 덜어드리고 당신의 지나온 시간을 기억해드리고 또 누군가의 무너진 하루에 작은 불빛을 켜드리기 위해 이야기합니다. 구독은 단순한 버튼 하나가 아닙니다.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세요. 난 이 자리에 함께 할게요. 라는 따뜻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댓글도 꼭 남겨주세요. 당신의 경험, 생각, 조언, 위로. 그 모든 말들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당신의 손길 하나가 이 채널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